all gonna be good. Don't worry about nothing, don't worry about nothing, nothing now. It's all gonna be good. 안녕하세요, 위튜입니다. 이번 영상은 말레이시아 출장에 이어 오스트리아 빈과 체코 프라하 여행을 담았는데요. 계속 출장만 가다가 오랜만에 여행이라 출장 출발부터 설레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 와 있고요. 대한항공 모닝캄 등급이라 이번에 바우처로 라운지 예약을 했는데 라운지 사전 예약에 프레스티지 클래스 라운지 예약이 있어 궁금해서 시도해봤습니다. 대한항공 어플 들어가셔서 더보기, 부가 서비스 신청, 대한항공 라운지 사전 예약 들어가셔서 예약 동의하고 이용할 라운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코노미여도 프레스티지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는데 저는 그나마 사람이 덜 있다 정도 말고는 일반 라운지가 더 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런 서비스 있다는 거 놓치지 마세요. 이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가기 위해 비행기를 탑승하러 가는데요. 대한항공 K2671편 보잉 777-300이고 자리 배열은 333입니다. 처음 타보는 새로운 CIA로 도장된 비행기네요. 이번에도 48시간 전 사전 자리 예약을 해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갔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말레이시아와 비엔나, 프라하를 떠나보실까요? 이번 경로는 이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출발해서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 도착해 출장을 마치고 카타르 하마도 공항에서 환승을 하고 비엔나 국제공항에 도착해 비엔나에 3일간 있다가 비엔나 중앙역에서 기차를 타고 프라하 중앙역에 도착해 프라하에서도 3일간의 여정을 보내고 돌아오는 경로입니다. 비행기를 자주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뜬금없이 왜 카타르인가 하면 카타르 항공을 이용해 환승을 하기 때문에 카타르를 경유해 가는데요. 이때 말레이시아 카타르 비엔나 왕복이 96만원 정도였습니다.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 이렇게 다녀왔고요. 직항은 너무 비싸서 생각도 안 했습니다. 다시 말레이시아 가는 비행기에서 긴식이 나왔는데 역시 비빔밥을 받아서 먹고 있습니다. 밥을 다 먹고는 후식으로 꿀레도르 아이스크림이 나왔습니다. 약 6시간의 비행을 마치고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했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말레이시아에서 5일간의 출장을 마치고 잠시 말레이시아에서 유명한 건물을 구경하러 왔는데요. 페트로나스 트윈타워인 이 건물은 1998년에 완공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쌍둥이 빌딩으로 남아 있습니다. 건물 안에는 전망대와 대형 쇼핑몰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고 저녁에는 타워 앞에 분수대에서 분수쇼도 하고 있는데요. 두바이 분수쇼가 훨씬 멋있네요. 이제 비엔나를 가기 위해 공항에 왔는데요. 쿠알라룸푸르 공항은 비행기 탑승 전 짐 검사를 하기 때문에 100ml 이상의 액체류를 반입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모르고 탑승 전에 콜라 500ml를 샀다가 벌컥벌컥 다 마셔버렸네요. 카타르 항공 QR853편 보잉 777-300ER이고 자리 배열은 333입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카타르 도하까지는 약 7시간 비행을 하는데요. 자리에 놓은 파우치 안에는 양말과 안대, 기마개, 칫솔, 치약이 들어있었습니다. 기내식을 받았는데 제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비행을 마치고 환승대기를 10시간 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처 호텔에서 하룻밤 자고 오기로 했습니다. 제가 묵은 호텔은 프리미어 인도아 에어포트 호텔인데요. 이제 다시 공항으로 돌아갑니다. 하마도 국제공항을 대표하는 작품인 램프베어를 만나는데요. 스위스 출신의 작가 우르스 피셔가 만든 작품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저의 목적지인 비엔나로 출발하는데요. 카타르 항공 QR183편 A350-900이고 자리 배열은 333입니다. 하마도 국제공항에서 빈 국제공항까지는 약 6시간 정도 비행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꼬리 쪽 카메라도 볼 수 있네요. 이번 기내식은 그나마 먹을만 했는데요. 이제 빈 국제공항에 착륙 준비를 합니다. 열차를 타고 호텔 근처 역에 내려서 호텔로 가고 있는데요. 가는 길에 보는 건물들과 지금 이 거리가 진짜 유럽에 온 걸 실감나게 해줍니다. 호텔에는 약 4시쯤 체크인을 하고 주변 마켓에서 필요한 것 좀 사고 오늘은 일찍 쉬기로 했어요. 지금 가고 있는 곳은 쉔브룬 궁인데요. 제가 묵은 호텔에서 여기까지는 약 20분 정도 걸렸어요.
오스트리아 빈을 대표하는 쉔브룬궁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는데요. 함스부르크 왕가가 여름을 보내던 궁전으로 1,400개가 넘는 방과 끝없이 펼쳐진 정원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이날 바람도 많이 불고 날씨가 좋지 않아 좀 아쉬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멋진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쉔브룬궁 입장료는 입장 형태에 따라 가격이 다릅니다. 궁 뒤에 있는 정원만 들어가는 건 무료지만 궁 내부로 들어가는 건 평균 인당 3만에서 6만원 정도인데요. 임페리얼 투어와 그랜드 투어 두 가지로 나뉘고, 임페리얼 투어는 핵심의 방만 구경할 수 있어 볼 수 있는 방의 수는 적은 반면에 그랜드 투어는 더 많은 방과 설명 오디오를 들고 보다 자세한 궁의 설명을 들을 수 있는데요. 저는 그랜드 투어를 했지만 역사를 그렇게 자세하게까지는 보는 편은 아니라 그냥 슝슝신만 갔습니다. 그래서 살짝 돈 아까웠어요. 내부 촬영은 안 된다고 해서 저는 안 찍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찍고 다니더라고요. 이제 쉔브룬궁의 제일 뒤쪽에 있는 글로리에테 쉔브룬에 갑니다. 보기보다 오르막길이 힘들었는데 성당 종소리를 듣고 뭔가 마음이 편해지면서 다시 힘을 얻어서 올라갔어요. 쉔브룬궁정 정원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글로리에테 쉔브룬은 함스부르크 제국의 영광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상징적인 장소인데요. 이곳에 오르면 쉔브룬궁전은 물론 빈 시내 전경까지 한눈에 펼쳐집니다. 지금 가고 있는 곳은 벨베데레 궁전이에요. 벨베데레는 이탈리아어로 아름다운 전망이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쉔브룬궁은 멀리 빈의 시내를 볼 수 있는 전망이라면 벨베데레 궁전은 빈 시내 안에서의 전망을 볼 수 있는 언덕 위에 지어졌습니다. 벨베데레 궁전은 상궁과 하궁이 있고 현재 두 곳 모두 미술관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상궁과 하궁 사이에는 바로크식 정원도 있어 유럽에서 많이 볼만한 정원 양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곳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티켓이 필요한데요. 저는 공식 사이트에서 예약을 하였고 상궁과 하궁 모두 입장 가능한 티켓이나 두 곳 중 한 곳만 입장 가능한 티켓이 있습니다. 저는 상궁 입장 티켓을 예매했는데요. 가격은 약 3만원 정도였어요. 입장 시간에 맞춰서 도착해야 입장이 가능하고 일찍 도착하더라도 들어갈 수 없어서 주변 구경도 하다가 들어갔어요. 특히 상궁에는 유명한 작품인 구스타프 클리프의 키스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이 작품 앞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 모여 있어서 작품 감상하기에는 좋지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벨베데레 궁전 투어를 마치고 다음 장소로 이동 중에 있는데요. 버스나 지하철도 좋은 교통수단이지만 저는 트램을 더 좋아하는 편이에요. 아직 한국에는 익숙한 교통수단이 아니다 보니 뭔가 트램을 타면 내가 여행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더 느껴져서 그러는 것 같아요. 오스트리아 빈의 심장부인 인네레슈타트구 슈테판 광장, 슈테판 대성당입니다. 빈 대교구의 주교자 성당이며 1160년 완공된 865년이라는 역사를 지닌 대성당인데요. 로마 레스크 및 고딕 양식의 건축 양식을 보여주는 건축물이며 다양한 색상들로 이루어진 지붕 타일이 특징입니다. 성당 입장은 무료이지만 지하에 있는 합스부르크 가문 오스트리아 공작들의 영묘당 투어는 가이드 투어로만 둘러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늘로 뻗어 올라가는 듯한 높은 천정과 뾰족한 아치 구조는 중세 사람들이 신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했던 마음을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앙재단을 제외한 측면재단은 성인들의 그림이나 성상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개인적인 기도와 묵상을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라고 합니다. 중세와 바로크 시대의 귀족이나 상인 길드가 신앙의 표시로 후원해 제작한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이제 식사를 하러 빈의 유명 음식인 슈니첼을 먹으러 왔는데요. 그중 슈니첼 맛집으로 소문난 피그밀러에 왔습니다. 예약을 하거나 현장 대기를 해야 하는데 저는 현장 대기를 했고 약 30분 정도 기다리다가 들어갔어요. 제가 시킨 메뉴는 포테이토 샐러드와 포크 슈니첼 그리고 라즈베리 잼과 하우스 와인인데요. 이 조합 정말 맛있으니 꼭 가서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사실 전 슈니첼보단 감자 샐러드가 더 맛났어요. 식사를 마치고 소화도 시킬 겸 슈테판 광장을 걸어다니고 있는데요. 계획한 일정이 생각보다 빨리 끝나서 살짝 당황스러웠어요.
오스트리아 빈 하면 클래식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 중 하나인데요. 그래서 미리 예약해서 갈까도 생각했지만 당일 남은 티켓 판매가 저렴하다는 정보가 있어 티켓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제가 원하는 연주회는 오늘 안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 연주회 가기도 좀 애매한 것 같아서 다음을 기억하며 오후에는 무계획으로 돌아다니기로 했습니다. 앞에 보이는 건물이 예뻐서 시청이나 도서관인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 승마학교 건물이더라고요. 학교 다닐만 나겠는데요? 지도도 안 보고 안무길이나 걷다가 카페 센트럴도 만났습니다. 저 멀리 빈 시청이 보이는데요. 19세기 말 완공된 빈 시청은 네오고딕 양식의 건축물로 마치 성당이나 궁전처럼 웅장한 외관을 자랑합니다. 중앙 탑 꼭대기에 서 있는 라트하우스만 동상은 빈 시민의 자유와 자치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광장에서는 크리스마스 마켓, 여름영화제, 아이스링크 등 사계절 내내 다양한 축제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제가 갔을 때는 아무것도 안 했네요. 이제 빈에서의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빈 중앙역에 도착해서 이제 체코 프라하로 가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번에 이용한 기차는 레지오젯이라는 체코에서 민간 운영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빈 중앙역에서 프라하 중앙역까지는 기차로 4시간 정도 소요되고 왕복 비즈니스석으로 예약했고 비용은 편도 약 7만원 정도였는데요. 비즈니스석은 4인 1실로 눈물 배정해주는데 캐리어 놓을 공간도 적당하고 아주 좋은 선택이었어요. A few moments later. Understood until you feel it like yourself again. Feel the sunlight on your skin. Keep your heartbeat beating. Go on, breathing. Go on, breathing. 여기는 구시가 광장인데요. 프라하의 랜드마크들은 거의 여기 다 모여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흰 선보마리아 교회와 구 시청 건물 그리고 천문시계가 이곳에 있는데요. 천문시계는 1410년에 만들어진 시계로 단순히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태양과 달의 움직임, 계절, 그리고 중세인들의 세계관까지 전부 보여주는 시계라 할 수 있습니다. 매시 정각이 되면 작은 창이 열려 12사도 인형의 차례로 등장하는데요. 천문시계를 기다리면서 프라하 유명 빵 중 하나인 굴뚝빵을 먹었는데 맛은 바삭한 빵에 설탕 뿌린 다들 아는 맛일 것 같아요. 낮에 보는 천문시계도 멋지지만 밤에 보는 천문시계도 멋지다 해서 다음날 저녁에 시간이 되면 다시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카렐교라는 다리인데요. 불타바강 위에 위치한 카렐교는 1402년에 완공된 다리로 길이 621m, 넓이 약 10m로 지어진 아치교입니다. 카렐교 양쪽에는 총 30개의 바르코 성인상이 있는데 이 중 성 얀 네포무츠키의 성인상이 제일 유명하다고 합니다. 조각상 아래 황금판을 만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있어 저도 만지고 왔는데요. 내년에는 더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자리를 옮겨 하벨시장이라는 곳에 왔는데요. 각종 기념품과 먹거리들이 있었는데 제가 간 시간은 정리할 때쯤인지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이제 저녁을 먹으러 립 오브 프라하라는 식당에 왔는데요. 여기서 인기 있는 메뉴는 립과 통양파 튀김이라 해서 한번 시켜봤습니다. 립은 매운 단계를 고를 수 있고 고기도 질기지 않고 익힘 정도가 좋았는데요. 이 통양파 튀김 진짜 맛있어요. 꼭 드셔보시길 추천합니다. 오늘은 프라하의 마지막 하루가 되는데요. 지금 가고 있는 곳은 프라하성입니다. 호텔하고도 가까워서 걸어서 가고 있는 중인데요. 여기서 살게 된다면 매일 이런 길을 산책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프라하 사람들이 부러워졌습니다. 호텔에서 프라하성은 후문 쪽으로 이어져 있어서 도착했을 때 성당 뒤쪽을 먼저 보게 되었는데요. 성당 입장과 그 주변 주요 시설들을 방문할 때에는 티켓이 필요로 합니다. 성인은 인당 450코로나로 약 3만원대이고 성 비투스대 성당 남쪽 타워 전망대는 별도의 추가 티켓이 필요한데요. 가격은 150코로나, 약 만원 정도 더 지불해야 전망대 입장이 가능합니다. Until you feel it like it's suffocating, feel the sunlight on your skin, keep your heartbeat beating, go on, breathe in. 프라하성은 세계에서 가장 큰 성곽 도시로 기네스북에도 등재되었다고 합니다. 성 비투스 대성당은 옛 체코 왕들이 대관식이 거행된 장소이기도 하며 멋진 스테인드 글라스 작품들이 있는데요. 저는 오전 일찍 도착해서 그런지 사람이 많지 않아 사진 찍기도 좋았고 성당에서의 웅장함을 더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Take a look around here right now, you remember this time. 'Cause you only got the moment, so own it while you're alive. Taking it 성당 뒤쪽을 따라 걷다 보면 체코의 소호성인 성 얀 네포모츠키의 조각상이 보이는데요. 왕의 명령에도 고해 내용을 밝히지 않았고 권력보다 신앙을 택한 중세인의 신념을 상징합니다. 이 옆에 바로 성 얀 네포모츠키의 은제 무덤이 있는데요. 1736년에 완성되었고 수는 약 2톤 이상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관이 땅에 닿지 않고 구름과 천사 위에 떠있는 듯한 연출을 함으로써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광의 시작이라는 바로 그 신앙을 표현한 것이라 합니다. 남쪽 타워 전망대는 10시에 오픈이라 시간 맞춰 도착했는데요. 이렇게 프라하의 도심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엘리베이터가 없어 직접 계단으로 올라와야 하는데 더구나 좁은 나선형 계단이라 어지러움과 통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올라오고 나면 그 힘듦이 싹 사라지는 곳이기도 해요. on your way. Throw your hands up and get down when things don't fall into place. Mad at the world, yeah, I've been there before. 10시 30분쯤 되어 타종이 있나 기다렸는데 정각에만 타종이 있어서 그냥 내려왔습니다. 여기가 프라하성의 정문인데요. 매일 정각마다 교대식이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교대 규모가 작아서 저는 패스했어요. 프라하성 정문 옆에 위치한 스타벅스인데 한국인들만 다 모였나봐요. 호텔에 들려서 잠시 쉬었다가 여기서 특별하게 즐길 수 있는 스파가 있다고 해서 가봤는데요. 스파 비어랜드라는 곳이고 말 그대로 맥주로 스파를 즐길 수 있다는 곳입니다. 맥주로 어떻게 스파를 즐기지? 라는 생각에 제가 맥주에 들어가서 반신욕을 하는 곳이라 합니다. 가격은 인당 약 70유로, 원화 12만원 정도 되는데요. 1시간에 12만원이면 좀 비싼 편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여기서 특별히 즐길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저기 있는 맥주 디스펜서도 무제한 마실 수 있습니다. 맥주탕 안에는 맥주의 주 재료인 홉과 효모를 넣어서 탕에 들어가는데요. 끝나고 나면 살결이 부드러워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스파를 마치고 걸어가는 길에 우연히 화약탑을 만났는데요. 예전엔 구시가지로 들어오는 13개의 성문 중 하나였고 보헤미아 왕의 대관식 행렬이 시작되던 장소로 왕이 이 탑을 지나 프라하성으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17세기 이후 화약을 보관하는 창고로 쓰이면서 화약탑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화약탑을 지나 버스를 타고 이동해서 저기 보이는 댄싱하우스를 보러 왔는데요.
1996년에 완공된 이 건물은 블라도 밀로니치와 프랭크 게리가 설계한 건물로 공산주의 붕괴 이후 새로운 체코의 시작을 상징하는 건축물로 자리 잡았는데요. 내부에는 사무실, 호텔, 레스토랑이 있고 최상층에 루프탑바가 있어 불타바강 전망을 볼 수 있답니다. like it suffocate, feel it 건물만 살짝 보고 다시 다른 랜드마크로 향했는데요. 프란츠 카프카 동상입니다. 이 동상도 매 정각마다 얼굴이 회전한다고 하는데 시간이 좀 애매해서 일단 카페로 이동했어요. 여기는 프라하의 필수 방문 카페 중 하나인 카페 루브르인데요. 1902년에 개업한 이 카페는 프란츠 카프카,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카펠 차페크가 자주 방문한 단골 카페라고 합니다. 제가 시킨 메뉴는 카푸치노와 피스타치오 슈를 시켰는데요. 인생 슈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적당한 달달함이 커피랑 매우 어울렸어요. 살짝 부족해서 오믈렛도 시켰는데요. 요건 다들 아는 맛일 것 같습니다. 근데 같이 나오는 토스트가 맛있었어요. 이제 시간이 돼서 동상 움직이는 걸 다시 보러 왔는데요. 움직임이 너무 느려서 제가 좀 배속을 했어요. 프란츠 카프카 동상은 다비드 체르니가 만든 작품으로 2014년에 완성되었는데요. 높이 약 11m, 무게 45톤에 42개의 금속판이 각각 회전하며 얼굴 형태를 바꿉니다. 프란츠 카프카는 실존 인물로 불안과 부조리한 현대사회 속 인간의 고독을 그린 20세기 대표 작가인데요. 이유 없이 벌을 받거나 정체모를 권력에 억압당하는 인물들이 이해할 수 없다고 답답한 상황을 뜻할 카프카적이다 라고도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란츠 카프카 동상은 고정된 얼굴은 없다는 메시지를 통해 카프카라서 가능한 방식으로 카프카를 표현한 현대 조형물입니다. 사실 저도 찾아보고 말하면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카프카적인 거 아닐까요? 프라하 유명 음식 중 하나인 꼴레뉴를 먹으러 왔는데요. 맛집 중 하나인 포크스에 왔습니다. 꼴레뉴 가격은 469코로나, 원화 33,000원 정도인데 저는 돼지 비린내가 심하게 느껴져서 별로였습니다. 다시 구시가 광장에 와서 야간 천문 시계를 보러 왔는데요. 내일이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귀국길이 되겠습니다. 프라하 중앙역에서 빈 중앙역을 거쳐 카타르 하마드 국제공항에서 환승해서 쿠알라룸푸르에 간 후 다시 쿠알라룸푸르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돌아가는데요. 돌아가는 시간만 30시간 넘게 걸리네요. 오랜만에 여행이라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세계 여행을 꿈꾸는 미튜입니다. 감사합니다.